지난 7일 밤 11시 53분, 검찰은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를 결정했습니다. 항소 시한을 7분 남겨두고 나온 발표에 한밤중 수사팀은 반발 입장문을 냈고 중앙지검장의 사의 표명까지 이어졌죠. 정치권은 주말 내내 시끄러웠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해서는 벌벌 떨며 조사도 못하고 내란 수계를 풀어준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도 포기하고 모두들 침묵하더니 이제 와서 도대체 무슨 낯으로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입니까?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입니다. 검찰 농단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시하고 지휘한 것으로 외관상 보이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정작 오늘 아침 취재진 앞에 선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말을 아꼈는데요. 법무부 장차관으로부터 항소 포기하라는 지시 받았습니까?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과 무슨 관계가 있나라며 직접 나서서 입을 연 상황.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이 검찰과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예, 법조계를 넘어서 정치권까지 뜨거운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여야 패널들께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박진영 의원님,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이 대단합니다. 어떻게 일단 전체적으로 바라보십니까? 검찰의 농단이자 일부 검찰의 쿠데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앞서 영상에서 전현희 최고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날짜에서 시간으로 변경하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풀어줬을 때 그때 대한민국 검사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 피의자 당사자에 관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수사 과정에서 수사를 종결했을 때 대한민국 검사들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김건희 피의자 당사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모든 검사장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이것은 또 왜 선별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항명합니까? 묻고 싶고요. 또 서울중앙지검장께도 묻고 싶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하지 않았습니다. 즉 이것은 서울중앙지검장의 의지에 따라서 항소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놓고는 나중에 와서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합니다. 저는 이 부분들이 검찰이 자신의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윗선에다가 책임을 전가하면서 본인들이 끝까지 자신들의 입장을 지켜내지 못한 것을 떠넘기는 그러한 하나의 전략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윤석열 정권의 주역이었고 또 국민의힘과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현 정부에 부역했기 때문에 검찰은 결국은 소멸될 것 같다라는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기웅 의원 반론 들어볼게요. 항소를 포기한 거는 제가 볼 때는요. 법치를 포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나쁜 사람, 죄 지은 사람 관련해서 수사해서 기소해서 재판 유지하는 거 공수하는 게 당연히 검사들이 할 몫이잖아요. 그런데 김만배 일당 관련해서 1심에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봤을 때 그분들의 지은 죄에 비해서 형량이 눈높이에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항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형량을 높이고 또 무엇보다도 7,800억 원이라는 부당이득에 대해서 국가가 환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 기회를 사실상 박탈한 거 아닙니까? 1심에서 그 나온 형량이 검찰에서 항소를 포기하면 2심에서는 그 이상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예. 일종의 캡을 씌우는 거, 모자를 씌우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수에는 누가 있는 겁니까? 김만배, 대장동 일당이 있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서 공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재판 관련, 대통령의 재판 관련해서도 뭔가 득을 보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양쪽이 완전히 지금 엇갈리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나머지 패널 두 분께는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이 항소 포기 과정에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과 이미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사이에서 입장차도 표출이 됐습니다. 노만석 대행은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서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다라고 했고요.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의견이 달랐다라고 했습니다. 대검과 의견이 달랐다라고 밝혔습니다. 정진우 지검장에 대한 발빼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긴 있는데 먼저 조기현 의원님, 이 두 사람 간의 의견 차는 어떻게 보십니까? 의견차 있을 수 있죠. 수사팀에서 어떤 사건에 대한 선고가 있으면 이 선고에 대해서 일단 분석하고 항소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올립니다. 그러면 중앙지검장이 우선 검토하고요. 이렇게 대통령과 관계된 주요 사건인 경우에는 당연히 대검까지 결재를 받고 지휘 감독을 받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수사팀의 의견을 존중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대검의 입장이 다를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협의 과정에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러니까 검찰의 무분별한 항소 남용의 제한의 필요성, 그리고 1심 판결 전반이 검찰의 기소 내용에 비추어 합당하고 적정한 판결이라는 판단이 있으면 항소 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판단을 대검이 최종적으로 한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장이 이견이 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혼자 이 사퇴하는 방식으로 이게 책임을 지는 게 과연 맞느냐. 그럼 과연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했습니까? 물론 정권의 어떤 검찰에 대한 개혁에 그 반대하는 입장 표명에서 사퇴하는 검찰들이 있었습니다만 특정 사건에서 이런 방식으로 책임을 지겠다? 저는 검찰의 아주 나쁜 관행인데요. 책임을 지려면 이러한 검찰개혁의 방향과 항소권 남용 자제에 대해서 검사를 설득하고 이 판단의 적정성,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그 판단에 이르게 돼서 검찰 내부의 지휘부의 판단에 이르는 여러 과정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야죠. 그게 책임지는 자세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정권에서 임명됐고 검찰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한다는 입장을 표해 온 거 아닙니까? 항소권 남용에 대해서도 여전히 같은 입장인 거죠. 개인적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사퇴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도피하는 것이 맞느냐는 것이고요. 과거 특정 사건에 그렇으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때 이게 검찰은 그럼 전체 검찰 구성원이 다 동의해서 아무런 책임진 사람이 없었습니까? 김건희 여사 관련된 수사, 소위 말하는 그 경호처 부속 건물로 불러서 휴대폰도 반납하고 이런 수사 검찰은 이렇게 해도 다 된다고 동의하는 겁니까? 그때 책임지는 이 검찰 지휘부 있었습니까? 특정 사건에 대해서 이건 본인의 처지가 밑에 아래 검사들로부터 이 반발을 사고 있기 때문에 도피하듯 그냥 자리를 떠난 것뿐입니다. 실제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려면 왜 그런 판단을 하게 됐는데 본인이 이견이 있었지만 대검 지휘부의 그 방침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을 검찰 내에 설명해야 되죠. 그렇게 하는 게 책임을 지는 거지. 자기 직만 내던진다고 이게 이 논란만 더 부추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른 검찰 내부의 집단 항명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매우 무책임한 자세라고 봅니다. 무책임하다. 어떻게 보십니까? 대한민국 고위 검찰 간부 중에 정말 기계 있는 검사가 이리도 없었던가라는 그런 한탄을 하게 되는 그런 아주 매우 중차대한 사건으로 봅니다. 먼저 정진우 중앙지검장 사의를 표명을 할 정도의 그런 결심을 했다면은 본인의 뜻 그리고 후배들이 만장일치로 항소가 필요합니다라는 그 뜻을 관철을 시키고 사의를 표명을 했어야죠. 7일 동안은 아무 액션을 취하지도 않다가 불과 7분 남겨놓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외통 막판에 항소 포기를 받아들이면서 본인은 막지 못해서 사의를 표명했다. 글쎄요, 좀 저는 비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의 뜻을 관철을 시키려면은 본인의 정결권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휘권이 법무장관이 수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전결권을 행사를 해서 후배들 특히 이것을 전담한 전담 검사들의 뜻을 다 관철을 시키고 본인이 사의를 표명하는 게 그게 맞는 그 순서 아닐까요? 그런 면에서 떳떳지 못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노만석 그 대행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얘기를 했죠. 자기는 법무부 장관의 의견을 들었고 그다음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쳤다라고 마치 이번 결정에 자기가 칼자루를 쥐고 결정을 한 거로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용산에서의 어떤 그 시그널, 메시지 없이 더더군다나 검찰총장도 아니고 대행
대행이 본인의 혼자 결정을 했다 이런 후폭풍을 맞을까? 바로 노 대행도 정무적인 판단을 했을 겁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의 초기고 내가 더 검찰 쪽에서 더 무언가를 하려고 더 높은 자리를 가려면은 그래 저분들의 정무적인 판단을 내가 수용을 해야지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런 연결고리 없이 대행이 이런 결정을 했다. 저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예, 물론 이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정무적 판단까지도 고려를 했을 것이다라고 김동원 의원은 판단하고 계시고요. 오늘 아침에 정성호 법무장관이 과연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인가도 상당히 관심이 쏠렸는데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출근길 문답을 통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로 지시한 건 없다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또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아 장관으로서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 맨 처음에 사건이 그냥 보고되면은 그렇게 했으니까 알아서 잘 판단하러 한 거고 두 번째 보고 왔을 때 신중하게 판단하면 좋겠다. 형 송고가 검찰 구형량보다도 더 높게 나온 부분도 있고 뭐 크게 법리적인 측면에서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었고요. 7일 날 오후는 뭐 법사위와 예결이 왔다 갔다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갖고요. 보고 왔을 때 좀 여러 가지를 고려해갖고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 제가 의사 표현했습니다. 예,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제가 의사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정성호 법무장관의 말입니다. 조기현 의원님, 같은 이 출근길 문답에서 정 장관이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법률가로서 이거 동의하십니까? 네, 저 역시 동의합니다. 검찰이 수사에서 기소한 내용에 비해서 1심 판결은 훨씬 더 정치하고 사실관계 증거 인정의 정확한 판단이었습니다. 검찰은 당초 이 사건을 기소할 때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배임을 주 핵심 범죄 사실로 기재했습니다. 이 죄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건 무죄가 됐죠. 어쨌든 검찰은 스스로 그렇게 기소하면서 배임 범죄의 핵심 범죄 피고인인 유동규에 대해서 7년만 구형합니다. 재판부가 8년을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정민용 씨와 관련해서도 이 5년 구형에 6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배임 사건의 핵심 피고인, 핵심 범죄 행위를 한 자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검찰 이 구형보다 높은 선고를 했고요. 나머지 유무죄와 관련해서도 사실 대부분의 이 기소범죄 사실은 유죄로 판결이 났습니다. 업무상 배임죄, 뇌물, 횡령. 그러니까 관련돼서 이 대정당 업자들과 유동규와 관련돼서 돈이 오고 갔거나 회사의 자금을 횡령했거나 대부분 다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선고 형량에 있어서 그리고 기소한 범죄 사실이 다 유죄로 인정됐다면 나머지 이 판단에 있어야 항소 실익을 따져봐야 되는데 첫 번째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배임은 항소해도 무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배임은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아도 되지만 특정 경제범죄 가중 배임은 이 배임 이득액이 그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3억 이상, 50억 이상. 그래서 그 피해액, 범죄 시점인 이 그 사업 협약 체결 시점에 이득액이 확정돼야 되는데 이건 계산할 수 없습니다. 2015년에 평당 분양가를 1,400, 1,500 이게 이제 배임죄를 가르는 기준이었는데 그때도 예상치였지 그게 확정될 수 있는 이익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평당 분양가는 1,800억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실제 초과이익이 생기게 된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건 항소심 가서 다툰다고 하더라도 특경법 배임은 무죄 가능성이 높고요. 이해충돌 방지법은 당초의 기소 내용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끝나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이 대장동 사건을 이재명 당시 대표와 같이 엮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기소한 게 이해충돌 방지법이었고요. 그거 갖고 오면서 이 사건에 이 병합해서 심리돼서 결과가 나온 건데 이해충돌 방지법의 기본적 사실관계는 배임죄와 동일합니다. 달리 유죄 판단할 수가 없고 업무상 비밀이라고 볼 수가 없고 일부는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항소해도 이 부분 또 역시 무죄 그 유지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징 관련해서 결국 추징의 문제로 이게 이제 국민들이 딱 듣기에 이 범죄 피해자들에게 그 금액이 다 귀속되는 것, 분통 터질 일이죠. 그 부분 관심이 많죠. 그렇죠. 그런데 그 7,800억이라는 검찰의 추징 구형 금액은 정확히 계산된 금액도 아닙니다. 이 대장동 사업 전체 수익을 그냥 갖다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 추징 금액이 확정이 되려면 명확하게 범죄 수익으로 확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계산이 제대로 안 된 거고요.
배임액과 관련해서도 처음 중간에 공소장 변경 할 때마다 600억에서 1,100억, 4,000억 계속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검찰의 공소사실 자체가 매우 구멍이 뻥뻥 뚫린 거였어요. 그냥 범죄액이 크고 범죄 행위가 중대하다. 결국 이 책임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경기도지사에게 있다는 걸 연결시키기 위해서 무리하게 공소사실을 만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였는데 검찰이 한 공소 내용에 비해서 실제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유동규를 중심으로 업자의 유착관계를 중심으로 한 업무상 배임, 뇌물, 횡령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했고요. 추가적으로 항소를 한다고 해서 이게 크게 바뀔 실익도 없습니다. 예. 항소 안 해도 됐고 검찰이 한 거에 비해서는 법원의 판단은 매우 적합했고 그 이상의 판단을 구하기도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민주당 조기현 의원의 주장은 공소 내용에 봤을 때는 뭐 배임이나 횡령 그리고 또 뇌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이 요구한 만큼 형이 또 그 이상으로 일부는 나왔다. 그리고 추징 관련해서는 애초에 7,800억 원이라는 것 자체가 대장동 전체의 수익이지 이게 범죄 액수로 명확하게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애초에 무리한 기소였다라고 주장했고요. 지금 김기웅 의원의 반박을 좀 들어볼게요. 제가 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오늘 도 스태핑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한나라의 법무부 장관인가 아니면 김만배 일당의 변호인인가 제 착각을 했습니다. 지금 뭐 법률적으로 저보다 뛰어나시기 때문에 하나하나 조목조목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1심에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특경법상 배임죄 관련해서 다툴 여지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이 준비해서 항소를 해서 따지면 됩니다. 추징금 관련해서도 7,800원이 될지 억 원이 될지 아니면 그 밑이 될지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김만배 일당, 대장동 일당 잘못했습니까? 잘못 안 했습니까? 속된 말로 그냥 나쁜 놈입니까? 착한 사람들입니까? 공분을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대장동 관련해서 이 설계를 한 분이 누구냐? 이재명 대통령께서 본인이 그거를 자랑 삼아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이 설계했다고. 그리고 1심 재판부가 뭐라고 했습니까? 유동규는 중간 관리자고 이 사업 관련해서 결정한 건 누구냐? 성남시의 수뇌부라고 했습니다. 성남시의 수뇌부에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따져봐야겠지만 그렇다면 연결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죠. 전 진짜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민주당에서는 이 김만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옹호하시죠? 아니 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1심과 2심과 그리고 또 최종심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1심에서 나온 부분에서 이렇게 형량 나온 거는 굉장히 잘 나왔고 나머지 부분은 실익이 없다? 어떻게 알죠? 본인이 재판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3심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혹이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김만배가 나쁜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법무부 장관이 그리고 민주당에서 옹호를 하는지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이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배임죄 관련해서 재판이 중지돼 있는데 그게 특경법상 배임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항소심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상 무죄화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별개 사건이지만 별개 재판이지만 같은 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그게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김만배 입장에서나 남욱 입장에서 보면 추징금이 없습니다. 사실상. 내가 7천억 정도 내야 되고 남욱 같은 경우도 1,000억을 내야 되는데요. 한 푼도 안 내도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럼 몇 년 동안 그냥 소위 말해서 교도소에 있다가 1인당 주진우 의원이 계산을 하니까 하루에 2억 원이라고 합니다. 2억 원.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민주당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배임죄 없애겠다는 거잖아요. 이분들 나옵니다. 무죄입니다. 그럼 국민들이 과연 납득이 될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쟁점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왜 다툴 기회마저 봉쇄하느냐. 그리고 이런 기회를 봉쇄함으로써 누구한테 이득이 가느냐. 김만배한테 이득 가죠. 남욱한테 가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은 재판부는 다르지만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연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둔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그리고 뭐 남욱 변호사든 유동규 기획본부장이든 등등 일종의 국민들 보기에 나쁜 사람이란 죄를 많이 지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왜 더 따져볼 기회를 자체를 박탈하느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조기현 의원 주장도 요약했으니까 똑같이 요약해드리는 겁니다. 네, 이에 대해서 조금 더 붙어보고 김동원 의원님. 그 2명의 피의자의 구형량보다
1심이 더 높아졌다. 그래서 이거는 잘된 성공한 재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요. 글쎄요. 어느 시각에 대해서 성공한 건지 그거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재판이라는 것은 다 이해 처지가 다른 그 양자 간에 아주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을 조정하는 과정이라고 하면 왜 성공한 재판인지를 저렇게 서슴 없이 얘기를 하는데요. 대장동 수익을 한번 보시자고요.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심 그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도계공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벌어들인 수익이 1,830억으로 돼 있고요. 민간업자들이 이른바 성남시 수뇌부와 결탁해서 벌어들인 수익이 7,880억이라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배임액이 최소 4,800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즉 성남시와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 하는 게 나옵니다. 이것은 거의 재판부에서 확정이 될 만한 수치고요. 나머지는 여러 가지 사항상 확정되기는 곤란하다라고 지금 얘기가 하지 않았습니까? 김만배의 추징 구형이 6,112억입니다. 그런데 1심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15분의 1도 될까 말까 한 428억으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현격한 차이에 누가 이 손해를 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시가 다 국고로 운영되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국민이 피해자다라고 하는 시각으로 가면은 지금 이게 성공한 재판, 성공한 수사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절대 생각이 들지가 않습니다. 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신중하게 판단하라라고 하는 그 신중함이 관행대로 지금까지 기계적인 그런 항소를 했다면은 당신들 지금 이 대통령 뜻도 한번 다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라는 뜻이 담겨 있지 않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9월 말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말씀을 한 게 있습니다. 되도 않는 내용을 갖고 기소하고 또 무죄가 나오면 자신들이 면책을 하기 위해서 항소하고 상고한다. 이거 시스템 바꿔야 되지 않겠나라고 묻습니다. 누구한테 묻습니까? 정성호 법무부한테 묻습니다. 그래서 정성호 법무부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법무부 장관이 휙 바뀌면 또 유야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게 9월 말입니다. 불과 2달도 채 안 됐는 이 사태, 요게 저는 시발점으로 봅니다. 그래서 거대하게 지금 시나리오가 전개되가 있다라는 저는 시각인데요. 바로 재판 중지, 얼마 전에 그 국민 후폭풍을 맞아가지고 일단 스톱을 했죠. 두 번째 라운드가 이번에 항소 포기입니다. 아마 이것을 빌드업을 해서 결과적으로 공소 취소라는 그들의 최종적인 목적을 향해서 이 열차는 달려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박진영 의원님.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서울중앙지검장이 이거 항소할 수 있어요. 항소를 안 했습니다. 안 하고 난 이후에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합니다. 저는 그러다 보니까 이 검찰 이 고위층들이 이거 짜고 치는 약속 대련이 아닌가 그렇게 의심을 합니다. 서울중앙지검장과 그리고 18명의 지검장들이 그런 행위를 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그럼 왜 그랬느냐? 제가 봤을 때는 이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과정에서의 조작이라든가 왜곡이 있었다라고 의심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의심은 뭔가 하면요. 왜 그러면 재판부는 구형보다 더 선고를 높게 합니까? 이거 이례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의심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구형보다 선고가 높은 사람 2명이 누군가 하면요. 유동규하고 정민용이에요. 예. 이 사람들은 조사받는 과정, 재판받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진술이 오락가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진술의 오락가락함을 따져보면요. 문재인 정부일 때와 윤석열 정부일 때가 다릅니다. 이 윤석열 정부일 때는 이재명을 정확하게 적시해서 끌어넣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그런 메시지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수사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앞서 우리 조기현 변호사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해충돌 방지라든가 특경죄에 의한 배임 문제도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그걸 병합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을 집어넣고 유동규와 정민용의 증언이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우리 김기영 대변인이 말씀하셨던 부분들 이 사람들 형량이 적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이거요. 윤석열 정부 때의 검사들이 기소해서 진행한 내용들입니다. 그때 기소해서 구형을 한 거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충분히 나름대로 구형을 많이 한 겁니다.
그런 부분인 거고요. 그다음 또 말씀하신 것처럼 7,200억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수익인 거고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요. 실제로는 1,200억 정도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어떻게 환수하느냐. 그거는 사실은요. 성남개발공사가 민사소송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시 환수를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재판부에서 그걸 다 국고로 환수해버리면요. 성남개발공사가 국고에다가 손해를 보는 상황이 돼요. 그런 상황들까지 다 배려된 측면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예, 김기용 의원 이야기 듣고 조기현 의원 이야기 들을게요. 우선적으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하면서 사표를 내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임명된 사람이고요. 오늘 지검장 한 10여 명이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분들 또한 2명이 빠졌죠. 이문정 지검장과 김태훈 지검장, 이른바 찐명이라고 불리는 검사장 2명은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이견을 제시하고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인식을 단순히 검찰 조직의 이기주의다 이렇게 보기에는 힘들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저는 이제까지 이렇게 쟁점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를 안 했다. 저는 이런 사례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법조 출입 기자를 했기 때문에 제가 뭐 전체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렇게 국민적인 관심도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이런 경우는 되게 이례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참 재밌는 게 금요일 밤 상황에 그 전까지 어떤 언론사도 이거에 대해서 주의 있게 보지 않았습니다. 밥 먹으면 배부르다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1심에서 유죄도 나오고 무죄도 나오고 추징금에 관련해서 격차도 크기 때문에 당연히 검찰에서는 항소한다는 게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왜 그랬을까? 아니, 김만배라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짧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그 토론할 때 어떤 게 있었습니까?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 관련해가지고 본인은 관련이 없다고 얘기했다가 기소가 됐습니다.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인데 대법원에서 숨 쉴 수 있는 공간이라는 토론의 즉흥성 때문에 그게 무죄 취지 파기환송됐습니다. 근데 그때 그 대법원에서 중심적인 어떤 역할을 했던 분이 권순일입니다. 권순일 대법관 관련해서 어떤 사람이 진짜 대법원을 제 집 드나들지 했습니까? 그게 김만배입니다. 그리고 김만배가 화천대유에서 월 1,500만 원씩 월급을 줬습니다. 그렇다면 김만배 그리고 권순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그런 여러 가지 관계도 우리가 봐야 되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왜 이재명 정부에서 왜 김만배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건가에 대해서 국민적인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조기현 의원님. 조기현 의원님 먼저 듣겠습니다. 김만배에 문제 없다고 누가 얘기했죠? 이거 유동규하고 김만배 대장동 업자들 간의 유착에 의한 배임 범죄라고 계속 주장합니다. 인정하고요. 이 행위에 비해서 책임이 적정하다는 그냥 판단을 얘기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전 두 가지 묻고 싶은데요. 항소 포기가 도대체 이재명 대통령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구체적인 근거를 말씀하셔야죠. 그러니까 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이재명 대통령이 바로 어디 지금 재판 중입니까? 무죄 나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정진상 실장은 특경과 배임하고 뇌물죄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이요 공소유지 잘해서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 특경과 배임 유죄 판결 받으십시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나중에 재판 제기되면 그때 그 판단 받을 거 아닙니까? 이 사건은 이 사건대로 보면 되고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이 사건에서 한 몇 줄 언급이 있죠. 당시 성남시장은 이들의 유착관계를 모르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판단했다. 관여되가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핵심적으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이 유동규 또 업자들이 있는 매개인 김용, 정진상 실장 관련돼서 뇌물의 최종 기속지가 어디인지 이번에 어느 정도 판단이 됐습니다. 3억 1천 유동규한테 간 거 아닙니까? 그게 물론 김용, 정진상한테 갔다고 주장하지만 본인이 소비했을 가능성, 당시 업자에게 준 채무 변제의 목적으로 소비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428억 배당금의 존재, 결국 유동규 거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것은 이미 증거에서 그 업자들하고 노래방 모임에서 428억은 유동규 거라는 명시적인 메모도 있었고요. 그 배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증거도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애써 애매하고 일부 언론은 대장동 그분은 이재명 성남시장이라도 몰아갔던 거 아닙니까? 그거 입증 다 실패해서 결국 428억은 유동규, 뇌물은 유동규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
1심 판결에서 이거 이상으로 뭐 더 받을 수 있어서 항소하면 되는 겁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고요. 추징금 관련해서 추징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소하면 지금 인정된 433억 이상 받아올 자신이 있다고 합니까, 검찰이? 전 그 이해 안 됩니다. 이거 범죄 수익으로 확정돼야 되고요. 부패 재산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범죄 피해 수익, 그러니까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성남 도계공이 손해배상 등을 통해서 회복이 불가능할 때 제한적으로 부패재산 몰수법에 의해서 추징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추징에 대한 입증을 못했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되는 거고 항소심 가도 쉽지 않습니다. 도대체 7,800 다 갖고 올 수 있는데도 안 된다는 근거를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짧게요. 배임이나 범죄 피해 수익은 민사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중단돼 있지만 그걸 통해서 성남 도계공, 성남시가 적극적으로 환수하면 됩니다. 그 성남시 시장, 국민의힘 시장 아닙니까? 국민 손에 국민의힘이 나서서 환수하십시오. 소송 진행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지금 두 번째 이슈로 사실 넘어가야 되는데 조기현 의원님이 좀 길게 말씀하셨으니까 계속 손을 드셨거든요. 두 분 중에 한 분만 제가 기회를 드릴게요. 제가 짧게 네, 우선 김기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왜 이득이 없느냐? 이득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특경법상 배임죄 관련해 가지고 이쪽에서 지금 사실상 무죄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항소심에서 특경법상 배임죄 관련해서 인정을 받으면 이재명 대통령은 난망하죠. 그게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남욱도 1,000억 추징금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내도 됩니다. 그리고 김만배도요. 지금 어떻게 본다면 최대 끌어올렸을 때 428억 원입니다. 수천억 뱉어내야 되는데 지금 법무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김만배 관련해서 2천억 정도로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거를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천억. 재산이 2천억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2천억 이상의 재산이 있는지 보여진 거, 알려진 것만 2천억인데 이 부분 관련해서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소위 말해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분명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입다듬을 하면 됩니다. 그건 뻔히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남욱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사 과정에서 내가 압박을 받았다. 지금 진술 내용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관련해가지고 누구한테 수혜가 되는지는 뻔히 보이는 겁니다. 예.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